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1년간의 결혼 생활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여러분, 지병 하나 없었던 남편이 40대의 젊은 나이에 사고로 큰일을 당하게 됐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게다가 그 남편의 죽음 뒤에 더러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면요. 사실 전 얼마 전에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겪어봤답니다. 한없이 슬펐던 그 감정이 순식간에 증오로 뒤바뀌는 그 순간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는 유튜브에 얘기해보면 조금은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는데 성실하고 듬직해 보이더라고요. 시댁 식구들도 무난하고 별 문제가 없어 보였고요. 생각해보면 신혼 때부터 제가 남편한테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김치볶음밥을 참 좋아했는데 밤늦게 집에 와서 배고프다고 하면 제가 바로 김치볶음밥에 계란 후라이까지 올려 먹으라고 주곤 했죠. 영업사원이다 보니 항상 정장을 입고 다녔는데 와이셔츠도 항상 직접 손빨래해서 다리미로 각 잡아서 다려주곤 했어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저한테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여보, 와이셔츠 같은 건 세탁소에 맡기면 된다니까. 당신도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 뭐하러 손빨래에 다림질까지 해. 에이, 와이프가 돼서 이 정도도 못하나? 그리고 와이셔츠를 하루 이틀 입는 것도 아닌데 매번 세탁소에 맡기면 번거롭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잖아. 나 하나도 안 힘드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저번에 나 아팠을 땐 약국에 뛰어가서 약까지 사다 주고 비 오는 날엔 내가 우산 안 챙겼을까봐 주차장까지 우산 들고 나오고 그랬잖아. 내가 뭐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닌데. 제가 남편한테 그렇게 잘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도 그만큼 저에게 잘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눈물까지 보이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틀 후 갑자기 집으로 남편 이름으로 된 택배가 엄청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오자마자 이게 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짜잔! 이것 봐. 이건 임산부한테 좋다는 영양제야. 까먹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 먹어. 그리고 이건 튼살 크림인데 임신 초기부터 만삭 때까지 계속 발라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건 다리 마사지기. 임신하면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몸이 부어서 다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수시로 마사지하라고 이것도 주문해봤지. 그 외에도 입덧을 가라앉혀준다는 입덧 사탕에 커피 대신 먹을 수 있는 차 같은 걸 잔뜩 시켰더라고요. 여보, 나 아직 입덧 심하지도 않고 이런 건 천천히 준비해도 되는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무린 무슨,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당신한테 부족한 거 없이 뭐든 다 잘해주고 싶은데 내가 아직 초보 남편의 초보 아빠라서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당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아참, 당신 선물로 하나 더 준비해봤는데 어때?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저한테 명품백까지 떡하니 안겨주더군요. 임신했다고 이렇게까지 대접받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답니다. 하지만 이런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도 거슬리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시모였습니다. 남편에겐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시모는 대기업에 다니는 아주버님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형님을 서로 비교하면서 무시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처음 목격한 건 결혼 후 첫 명절 때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미리 시댁에 도착해 있었는데 형님은 차가 막혀서 조금 늦게 온 거예요. 그런데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형님에게 시모가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예,
넌 진짜 팔자 한번 편하구나. 어딜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보다 늦게 와. 너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오겠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어디 총구석 가난한 집안 딸내미가 돈 잘 버는 내 아들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뻔뻔한 거 다 알아봤다고. 어머님, 차가 좀 막혀서 그런 거라고 전화로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늦게 오고 싶어서 늦게 왔겠어요? 뭐? 차가 막혀? 너 그래서 내가 애비랑 애들은 천천히 보내고 너 혼자 기차 타고 내려오라고 하지 않았니? 내 아들이 운전하는 차 타고 편하게 내려온 주제 어디서 차 막히는 걸로 핑계를 대고 난리야? 어머님, 운전은 저도 같이 했어요. 번갈아 가면서 했다고요. 그리고 남편이랑 애들이랑 다 같이 한 가족인데 저 혼자 기차 타고 내려오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시끄러워. 뭘 잘했다고 버릇없이 큰 소리야. 너 같은 건 큰 며느리 자격도 없어.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많이 늦은 것도 아닌데 시모가 저렇게까지 막말하면서 화내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가난한 집안이라며 형님을 무시하는 발언에 제가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전 상황을 무마해보려고 시모에게 좋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원래 명절 때 차 막히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남편 없이 혼자 내려와요. 요즘에 그런 걸로 타박하면 못된 시어머니라고 욕먹는 거 모르세요? 제가 어머님 욕먹을까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신 제가 일찍 왔으니까 됐잖아요. 우리 이렇게 서로 큰 소리 내지 말고 얼른 음식이나 만들어요. 네? 그제서야 시모는 입을 삐죽거리며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더군요. 전 형님에게 제가 옆에서 많이 도울 테니 너무 속상해하시지 말라고 위로를 해드렸답니다. 그런데 형님에 대한 시모의 타박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형님네는 딸만 둘이라 아들을 못 낳았다는 걸로도 엄청 타박을 하더군요. 예, 넌 네 동서 좀 보고 배워라. 시집 오자마자 이렇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주질 않니? 넌 어째 큰 며느리라고 들어온 게 쓸모도 없는 딸을 둘이나 낳았니? 아유, 아들도 못 낳는 몸뚱이인 줄 알았으면 내가 이 결혼 절대 안 시켰다. 하도 내 아들이 제발 결혼시켜달라고 빌길래 한 번 넘어가 준 건데 너 솔직히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결국 시켜줬으면 아들 셋은 낳았어야지. 어머님, 형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원래 태아의 성별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 쪽에서 결정되는 거래요. 솔직히 말하면 딸밖에 못 낳는 몸뚱인 형님이 아니라 아주버님이라고요. 형님 진짜 억울하시겠다. 그래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야? 결혼 전에 그렇게 반대했으면 됐지. 결혼해서 애들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구박하는 거냐고. 어머머, 얘들 좀 봐. 이제는 아주 다 같이 편을 먹고 큰 며느리 편만 드네. 편드는 게 아니라 형님이 억울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딸만 낳은 게 형님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형님한테 구박하실 줄 알았으면 저도 아들 낳지 말고 딸만 낳을 걸 그랬어요. 괜히 저 때문에 더 그러시는 거잖아요. 저는 시모가 형님을 구박할 때마다 매번 형님 편을 들었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형님을 괴롭히니 같은 며느리로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주버님과 남편도 제가 그럴 때마다 한마디씩 거들곤 했죠. 하지만 시모의 만행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시아버지라도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매번 언짢은 표정으로 헛기침만 하시고 개입을 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어느 날 형님한테서 둘이서 술이나 한잔하자고 연락이 와 밖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술을 거하게 걸치시더니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동서, 나 시집 와서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줄은 정말 몰랐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맞고 남편에 비해 돈을 못 버는 것도 맞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무시할 일이야? 결혼 전에 아무리 마음에 안 들었어도 결혼해서 화목하게 잘 살고 있으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휴, 진짜 속상하시겠어요. 제가 보기엔 형님이 살림도 잘하시고
회사도 성실하게 다니시고 애들도 잘 키우는 1등 며느리감인데 어머님이 욕심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욕심이 많아도 정도가 있지. 아들이 대기업 다니니까 판사나 의사 며느리 얻을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 참나, 그런 여자들은 다 끼리끼리 만나지 평범한 우리 시댁에 시집을 오겠어? 그리고 아들 못 낳는 게 내 죄야? 왜 나한테만 난리야. 본인 아들이 나한테 아들실 안 주는데 어떡하냐고. 그런데 어머님은 나한테 뭘 하는 줄 알아? 아무리 안 좋은 씨를 줘도 밭이 좋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래. 그게 말이야 방구야.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냐고. 동서, 나 진짜 힘들다. 애들 때문에 억지로 살고 있긴 한데 평생 이러고 살 거 생각하니까 눈앞이 너무 깜깜해. 나 어떡하면 좋지? 형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들어보면 형님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시모는 그냥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한 것처럼 형님에게 막대했거든요. 저는 다음에 시모가 또 그러면 제가 더 적극적으로 형님 편을 들 테니 힘내라고 위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제 위로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나 봐요. 얼마 안 가 아주버님과 결혼한 지 9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애들도 둘 다 형님이 데려갔는데 시모는 어차피 딸들이라 필요 없다면서 차라리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모가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나오자 참다 못한 아주버님이 최후의 통첩을 하더군요. 엄마, 그러게 내가 제발 그만하라고 했지. 며느리 괴롭혀서 아들 이혼남 만드니까 이제 속이 시원해? 나 이제 더 이상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 이후 아주버님은 시댁과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이혼을 하자 저에게 지옥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괴롭히던 형님이 없어지니 그 타겟이 저로 바뀌고 말았거든요. 하루는 제가 주말에 감기 몸살에 걸려 약을 먹고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잠결에 벨소리를 잘 못 들어 전화를 조금 늦게 받았죠. 예, 넌 전화를 왜 이렇게 늦게 받니? 너 설마 주말이라고 누워서 뒹굴거리고 있는 건 아니겠지? 내 아들이 제약회사에서 힘들게 일해서 그렇게 돈 많이 벌어오는데 넌 마누라라는 게 도대체 하는 게 뭐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든든한 아침밥을 대령하지 못할 망정 늦잠이나 자고 있어? 어머님, 제가 무슨 이 집 하녀 노릇하려고 결혼한 줄 아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몸이 좀 아파서 약 먹고 한숨 자느라 좀 늦게 받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세요? 뭐?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아파? 겨우 동사무소에서 도장이나 찍으면서 서류 발급이나 하는 주제에 앉아서 편하게 돈 벌면서 도대체 뭐가 아프냔 말이야? 어머님, 제가 편하게 돈을 버는지 아닌지 어머님이 어떻게 아세요? 해보셨어요? 안 그래도 감기 기운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욱신거려 죽겠는데 왜 쉬지도 못하게 전화로 이러시는 거냐고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난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여태까지 형님을 그렇게 못살게 굴어서 이혼까지 시키시더니 이제 나한테까지 그러시잖아. 아유, 그러게. 우리 엄마가 도대체 왜 그러지? 아마 자식 이혼시켜서 화풀이 할 데가 없어서 그런가 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보자. 하지만 남편의 말과는 달리 시모의 만행은 전혀 나아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했죠. 하루는 시모의 생신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여보, 어머님이 소고기를 제일 좋아하시잖아. 당신 아들이 그것도 몰라? 저는 결국 고급 한우집으로 예약을 했죠. 그런데 막상 생신 당일날 한우집에 온 시모는 대놓고 남편 칭찬을 하며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어머, 여기 분위기가 너무 고급스럽네. 내 아들이 돈을 잘 버니까 이런 고급 한우집도 와보는구나. 엄마가 소고기 좋아하는 줄은 어찌 알고. 아유, 이럴 때 보면 우리 아들이 마음이 참 예뻐. 얘, 너도 남편 덕에 호강하는 줄 알아?
네 월급에 이런 비싼 한우가 가당키나 하니? 어머님, 여기 제가 예약한 거예요. 어머님 아들은 어머님이 소고기 좋아하는 줄도 몰랐다고요. 그리고 제 월급에 한우를 왜 못 먹어요? 누가 보면 제가 무슨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줄 알겠어요. 공무원이 벌어봤자 뭐 얼마나 번다고. 너 솔직히 우리 아들 덕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맞잖아. 네가 똑같은 공무원 남자 만났으면 시모 생일날 이런 한우나 대접할 수 있겠니? 아, 해봤자 감자탕 집이나 가겠지. 감자탕 집이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어머님 생신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식당도 고르고 예약까지 했는데 꼭 그렇게밖에 말씀 못하세요? 그래, 엄마. 기분 좋은 날 맛있게 밥이나 먹으면 되지.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엄마도 성질을 좀 죽일 필요가 있어. 그날 전 너무 기분이 나빠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그 외에도 시모는 틈만 나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을 잡거나 화를 내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시모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났지만 그나마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니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한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4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건강이 많이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배도 너무 많이 나오고 안색도 안 좋아 보였어요. 아무래도 맨날 일만 하고 술만 마시느라 운동은 하나도 안 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의 건강을 위해 헬스를 끊어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너무 싫어하더군요. 헬스 무슨 헬스야. 아, 피곤해 죽겠는데 운동할 시간 있으면 잠이라도 한숨 더 자는 게 낫지. 여보, 그러다가 일찍 죽는 거야. 당신 나이가 20대도 아니고 벌써 40대인데 나이 먹을수록 더 건강관리 해야 되는 거 몰라? 내가 뭐 몸짱 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일주일에 2-3번이라도 가서 조금 움직이다 오라고. 저는 억지로 남편의 등을 떠밀며 헬스장에 보냈습니다.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은 가기 싫어서 소파에 드러누워 버티기도 하고 아프다고 핑계를 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헬스장에 보냈죠. 그런데 한 달 정도 그렇게 했더니 남편이 운동에 조금 흥미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등 떠밀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헬스장을 가기 시작하고 어느 날은 자기 돈으로 비싼 PT까지 끊었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예전엔 헬스장에 가면 대충 러닝머신만 조금 타고 오는 것 같았는데 이젠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은 헬스장에 가고 한 번 가면 거의 1시간 반 이상은 있다가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건강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더군요. 우와, 당신 뱃살이 진짜 많이 들어갔다. 안색도 예전엔 곧 죽을 사람처럼 시커맸는데 지금은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런지 뽀얘졌어. 역시 내가 헬스 끊어주길 잘했다니까. 그런데 남편이 헬스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맨날 와이셔츠에 정장 바지만 입던 사람이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도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자르고 눈썹도 눈썹칼로 깔끔하게 다듬고 심지어는 젊어 보이는 옷을 잔뜩 사고 향수까지 뿌리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요새 외모에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그리고 콧노래는 왜 그렇게 불러? 뭐 좋은 일 있어? 요새 살이 좀 빠지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뿌듯하더라고. 예전에 머리 입어도 태가 안 나서 대충 입었는데 이젠 옷걸이가 살아나니까 이것저것 해보고 싶고 그러네.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일만 하면서 살았잖아. 그런데 운동하면서 건강해지고 살도 빠지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래. 이렇게 좋은 걸 왜 여태까지 안 했을까? 그래? 기분 좋다니 다행이네. 역시 내가 헬스장 끊어주길 잘했지? 처음엔 그렇게 가기 싫다고 우기더니 이제 나한테 좀 고맙지 않아? 저는 남편의 달라진 모습이 어색하긴 했지만 맨날 힘들어서 골골대는 것보단 보기 좋아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좋은 쪽으로만 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남편은 나쁜 쪽으로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상했던 남편의 성격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엔 시모가 저에게 타박을 하면 제 편을 들어줬었는데 어느 날부턴 오히려 시모 편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말대꾸가 너무 심하다더라. 할 말 다 하고 사는 성격인 건 알겠는데 어른한텐 좀 참아주면 덧나냐? 참을 게 따로 있지. 나더러 동사무소에서 도장이나 찍으면서 쥐꼬리 같은 월급 받는다고 무시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참아? 솔직히 그게 뭐 틀린 말도 아니잖아. 나도 그동안은 당신이랑 싸우기 싫어서 당신 편 들었는데 너도 양심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라. 네가 버는 돈이랑 내가 버는 돈이 얼마나 차이 나는 줄을 아냐? 우리 엄마가 뭐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네가 너무 예민하고 버릇없는 거야. 뭐? 예민해?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막말이 너무 심하신 거야. 형님한테 그렇게 괴롭혀서 아들 이혼시켰으면 반성하고 자중 좀 하셔야지. 어떻게 나한테 똑같이 해? 하나 남은 아들까지 이혼시키고 싶으시대?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저 때문에 기분 나쁘다면서 각방을 쓰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했어요. 그렇게 각방을 원하면 혼자 소파에서 자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죠. 그런데 하루는 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애들이랑 주말에 놀이동산에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애들이 신나서 아침 일찍부터 씻고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은 갑자기 오늘 PT 수업이 있다면서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하루 빠지면 덧나냐고 묻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그럼 어떡해. 이걸 취소하면 하루치 수업료 날아가는 건데 돈 아깝게 취소하고 가라고? 아, 그냥 나 빼고 셋이서 갔다 오라니까. 아,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운동에 침이 붙인 건 알겠는데 적당히 해야지. 됐어. 어차피 당신 억지로 끌고 가봤자 애들 앞에서 똥 씹은 표정만 짓고 있을 텐데 그렇게 가기 싫으면 가지 마. 나 혼자 애들 데리고 갈 테니까. 남편은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식이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어떻게 그 자상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요? 화목했던 저희 집안에는 어느 순간부터 저와 남편의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 일 때문에 지방에 2박 3일로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도 출장을 자주 다녔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출장을 간 이후 연락이 안 돼도 너무 안 되더라고요. 최근에 계속 연락이 잘 안 되는 일이 많았는데 그날따라 조금 심하다 싶었죠. 그런데 다음 날 저는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 사망했다는 경찰의 연락이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군요. 직접 운전을 하고 갔다가 사고라도 날 것 같아 마침 그때 일을 쉬고 있던 남동생의 차를 타고 지방에 있던 병원으로 내려갔습니다. 흰 천을 덮고 있는 남편의 시신을 보자 최근에 저를 화나게 했던 일들도 모두 잊어버리고 눈물만 하염없이 나오더군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출장 갔다 온다더니 왜 이렇게 싸늘하게 식어서 돌아온 거냐고. 제발 눈 좀 떠봐. 당신 아직 죽을 나이 안 됐잖아. 이렇게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는 게 말이 돼? 여보, 제발 대답 좀 해보라니까. 당신 없이 우리 애들 어떡하라고. 저는 너무 슬픈 나머지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어요. 남동생이 부축해줘서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죠. 한참을 병원이 떠나가라 울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남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들더군요. 출장 갔다가 갑자기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경찰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자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대답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남편분이 타있던 차가 방파제에서 추락해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 설명해야 할지. 경찰은 난감해하며 자세한 설명을 피하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경찰을 붙잡고 끝끝내 마지막 말을 듣고야 말았어요. 그게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동승자가 있었는데요. 젊은 여성분이 조수석에서 같이 사망하셨습니다.
경찰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 뜻밖의 것이라 비명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남편이 헬스장에서 PT를 받던 헬스 트레이너였어요. 둘이 차 안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차가 움직여서 방파제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뒤늦게 주민의 발견으로 신고를 했지만 둘 다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저는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차 안에서 건져올린 남편의 물건들을 뒤져봤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의 마지막 희망마저도 무참히 질밥더군요. 남편의 짐가방 안에선 출장과는 전혀 관련 없는 물놀이용 용품과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 쓰는 용품들이 들어있었어요. 출장은 다 거짓이었던 거죠. 그걸 보니 방금 전까지 흐르던 눈물이 거짓말처럼 쏙 들어가더군요. 그제서야 남편이 갑자기 헬스장을 열심히 다니고 외모도 꾸미기 시작한 이유를 알 것 같더군요. 남편이 그러기 시작한 지가 벌써 9개월이 넘었으니 아마 그 여자랑도 그때부터 만난 거였겠죠. 저는 순식간에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남편한테 잘해줬던 그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형용할 수 없는 배신감이 몰려왔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감히 날 속이고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퇴근하고 힘들어도 아이셔츠도 직접 다려주고 먹고 싶은 거 있다고 하면 아무리 늦은 시간이어도 직접 만들어주고 비 오는 날엔 혹시 비라도 맞을까 우산까지 들고 마중을 나갔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헬스장도 건강 챙기라고 내가 끊어준 건데 어떻게 거기서 만난 트레이너랑 더러운 짓거리를 할 수가 있냐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죽음 때문에 너무 슬펐었는데 이젠 슬픔 대신 억울함과 분노가 몰려오기 시작하더군요. 저 몰래 상간녀와 비밀 여행을 갔다가 바다에 빠져 죽은 남편이 불쌍하기보단 우습고 경멸스러웠어요. 저는 장례식이고 뭐고 이것들이 도대체 저를 얼마나 속여 먹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병원을 빠져나가려는데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모가 저에게 어딜 가냐고 묻더군요. 야, 이 몹쓸 거사. 네 남편이 죽었다는데 가긴 어딜 가. 내 아들이 저렇게 불쌍하게 주검이 되어 누워있는데 넌 그 옆을 지키지 못할 망정 대체 어딜 가는 거야? 저기요. 불쌍하긴 누가 불쌍해요. 와이프 놔두고 헬스 트레이너랑 비밀여행 갔다가 꼴사납게 바다에 빠져 죽은 인간이 뭐가 불쌍하냐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당신 아들 바람 피우다가 상간녀랑 같이 바다에 빠져 죽은 거라고요. 뭐? 내 아들이 바람을 폈다고? 서로 친하다 보면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럴 수 있는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죽은 내 아들 명예를 더럽혀? 너 이러는 거 아니다. 남편이 죽었으면 옆에서 3일 밤낮에 울어도 모자란데 감히 네가 자리를 떠? 남편이 남편다워야 3일 밤낮을 울죠. 저런 인간은 명복을 빌어주고 싶지도 않다고요. 저는 그 길로 병원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이 뒤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며칠 동안 남편의 모든 걸 조사했어요. 물에 빠진 휴대폰은 사설 업체에 맡겨서 복구를 하고 은행에 가서 남편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편의 장례식이 진행되었고 저는 치가 떨려 장례식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시모는 저한테 전화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네 남편 장례식에 코빼기도 하나 안 비춰?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사람이 아닌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겠죠. 어떻게 애가 둘이나 있는 남자가 젊은 여자한테 혼이 팔려서 지 발로 저승길에 걸어 들어가요? 이미 남편 역할은 포기한 인간인데 저라고 와이프 역할 포기하지 말란 법 있어요? 저 없이 장례식 치르시면 되잖아요. 이 천벌받을 못된 거사. 네가 그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얼마나 내 아들을 들들 볶았으면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다가 그렇게 됐겠어? 그러게 내가 너한테 내조 좀 잘하라고 했지. 네가 내 아들 잡아먹은 거라고. 내조는 할 만큼 했고요.
받을 거 다 받아먹고서도 배신한 건 그쪽 아드님이에요. 저 지금 그 인간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다 알아내느라 바빠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전화 끊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남편의 충격적인 불륜 행각을 아주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통장 거래 내역엔 그 여자에게 매달 얼마씩 돈을 보낸 내역이 있더군요. 게다가 숙박업소 결제 내역도 수도 없이 많이 있었고 백화점에서 고가의 물건을 산 내역도 여러 번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 통장은 저도 모르고 있던 비밀 통장이었어요. 그런데 돈도 돈이지만 복구한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그 여자와의 대화 내용은 정말 가관이더군요. 오빠, 정말 오늘부터 와이프랑 각방 쓰는 거 맞지? 이제부터 한 침대 쓰는 건 나랑만 해야 된다? 당연하지. 나도 눈이 있는데 그 여자랑 한 입을 덮고 자고 싶겠냐? 나한테 너뿐인 거 알잖아. 아휴, 빨리 이혼을 하던가 해야지. 지긋지긋해 죽겠어. 유정아, 나 꼭 조만간 그 사람이랑 이혼하고 너랑 살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줄 수 있지? 오빠,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건데 진짜 조심해야 돼. 우리 들키면 큰일 나는 거 알지? 괜히 오빠한테 귀책 사유 있다면서 재산도 많이 못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만나는 건 무조건 비밀로 하고 최대한 마누라한테 트집 좀 잡아봐. 뭐 건덕지가 있어야 이혼할 거 아니야. 알고 보니 남편은 그 여자와 만나기 시작한 9개월 전부터 저와 곧 이혼할 거라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더군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또 있었습니다. 오빠, 나 다음엔 더 큰 집 얻어주면 안 돼? 이번에 오빠가 얻어준 오피스텔 방도 깨끗하고 좋긴 한데 더 넓은 집에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내 친구 중엔 한강뷰 아파트에 사는 애도 있는데 가보니까 진짜 좋더라. 걱정하지 마. 내가 와이프랑 이혼만 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너랑 한강뷰 아파트에 산다고 약속할게. 정말? 정말 나도 그런 데서 살아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오빠, 대체 언제 이혼할 건데? 설마 이혼하고 애들까지 데려오는 건 아니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나 애들은 못 키워. 내 나이 초등학생 애 둘은 좀 오버잖아. 그리고 나 요즘에 오빠랑 데이트하느라 수업도 많이 못하는 거 알지? 그래서 수입도 많이 줄었는데 내 용돈도 좀 올려주라. 나처럼 예쁜 애들은 외모 관리비가 많이 든단 말이야.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남편은 그 여자에게 비싼 오피스텔 월세집도 얻어주고 그 여자가 사달라는 선물은 모조리 다 사다 바쳤더군요. 그 여자는 그런 남편의 머리 꼭대기에서 남편을 조종하며 단물을 쪽쪽 빨아먹고 이혼을 종용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남편이 뿌리던 향수도 그 여자가 좋아하는 향수였고 남편이 바꾼 머리 스타일도 그 여자가 추천해준 스타일이더군요. 이렇게 자르면 젊어 보이겠다며 사진까지 보내니까 남편이 좋다면서 바로 다음날 똑같이 자른 거였어요. 저는 그 모든 증거들을 보면서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더군요. 이딴 인간인 줄도 모르고 여태까지 제가 잘해줬던 게 너무 억울했어요. 저는 남편이 운동을 시작하며 변한 모습을 보고 건강해지고 밝아져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젊은 여자랑 놀아나느라 그랬다는 걸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할 수만 있다면 죽은 남편을 되살려서 욕을 한 바가지 퍼부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화를 낼 수 있는 대상마저 사라지고 없으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 심정에 기름을 들이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모였어요. 시모는 장례식이 끝난 후 며칠 뒤에 저에게 전화해선 마구 악담을 퍼붓더군요. 이야,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내가 큰아들도 잃었는데 너 때문에 작은 아들까지 잃어버렸다고. 이래서 며느리들이 문제야. 특히 네가 제일 문제라고. 참나, 여기서 누가 제일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세요? 큰아들 잃은 건 형님을 9년 동안이나 괴롭힌 어머님이 제일 문제고 작은 아들을 잃은 건 와이프를 두고 바람 피운 작은 아들 본인이 문제라고요. 언제까지 남탓만 하고 계실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내 아들을 못 살게 굴었으면 내 아들이 겨우 헬스 트레이너나 하는 여자랑 놀아나겠니? 그러게
너도 그 여자처럼 젊고 예쁘게 꾸미고 다녔으면 내 아들이 한눈 팔 일도 없지 않았겠니? 너 내 아들 살려내. 당장 살려내라고. 제가 무슨 마법사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게? 그리고 제가 그 인간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고마운 줄은 모르고 바람이나 피운 인간이 뭐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아까우시면 어머님이 직접 죽은 아들 다시 되살려내시던가요? 뭐야? 너 진짜 시애미 앞에서 못하는 말이었구나. 아이고, 내가 며느리 둘이나 잘못 들여서 아들들을 모두 잃고 말았어. 세상에 나처럼 불쌍한 어미도 없을 거다. 넌 내가 안쓰럽지도 않니? 피도 눈물도 없는 게야. 됐다.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까지 해서 뭘 하겠니? 다른 건 필요 없으니 내 아들 앞으로 나오면 사망보험금이나 나한테 주거라. 내 아들 죽은 값이니까 내가 받아야겠다. 제가 미쳤어요? 저요, 어머님 아들한테 뒤통수 맞고 하루아침에 우리 애들 아빠 없이 키워야 하게 생겼어요. 안 그래도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죽겠는데 그런 저한테 사망보험까지 뺏어갈 생각이세요? 정말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시네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우리 큰아들은 연락도 안 되지. 둘째 아들은 세상을 떠나버렸지. 네 시아버진 청년 퇴직해서 벌이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건 제 알 바 아니죠. 저 혼자 애 둘 키우면서 살기도 빡빡하다고요. 그리고 돈 타령은 저한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돈 잘 버는 어머니 아들이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는 줄 아세요? 그 상간이한테 비싼 오피스텔도 얻어주고 매달 용돈에 선물까지 다 사다 바쳤다고요. 애들이랑 놀이공원 한 번, 외식 한 번도 안 하던 인간이 그 여자랑은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돈을 아예 뿌리고 다녔다니까요? 그렇게 돈이 필요하시면 그 여자 가족한테 찾아가서 그 인간이 해준 오피스텔 보증금이나 받아가시던가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아무리 뻔뻔하고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바람 피우다가 죽은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달라고 할 수가 있나요? 저는 더 이상 그런 집안과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런데 이틀 후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시아버지가 그 먼 거리를 올라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시아버진 저를 앉혀두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군요. 며느라, 정말 미안하구나. 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돈 달라고 한 거 다 들었다. 그런데 앞으로 너 혼자 애들 키우려면 돈 많이 들지 않겠니? 그러니 그 말은 무시하고 그 돈은 애들 키우는 데 쓰거라. 그리고 잠시 후 시아버지 입에서는 제가 몰랐던 사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여태까지 시모가 저랑 형님한테 못되게 굴 때도 말 한마디 없이 언짢은 표정만 짓곤 하셨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사실 네 시모가 정신이 조금 아픈 사람이야. 정신과에서 약을 타다 먹은 지도 한참이 됐단다. 그런데 약이라도 꾸준히 먹으면 괜찮았을 텐데 자기가 먹고 싶을 때만 먹고 먹기 싫을 땐 안 먹는다고 뻐기니 그게 치료가 되겠니? 나도 사실 그전엔 네 시모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할 때마다 치지 않고 한마디씩 했었어. 그런데 네 시모한테 말이 전혀 통하지 않더구나. 내가 한마디씩 할 때마다 아픈 사람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면서 오히려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혀라도 콱 깨물겠다면서 협박까지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니?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나도 사람이라고 정말 지치더구나. 말을 해봤자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어느 순간부턴 입을 다물게 되었어. 그래도 자식을 이혼시키고 나선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내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다. 하다 며느리와 손주들한테 가는 보험금까지 달라고 할 줄은 내 정말 몰랐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웬만하면 나서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예쁜 손주들 돈까지 뺏으려고 하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냐. 그러니 며느라, 그 돈 절대 주지 말고 네가 쓰거라. 네 시모는 내가 어떻게든 말릴 테니까 절대로 받아주지 마. 알겠지? 저는 그동안 시모를 말리지 않은 시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이제야 조금은 이해가 되더군요.
1년에 몇 번 안 보는 저도 이렇게나 치가 떨리고 싫은데 같은 집에 사는 시아버진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그러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싶어서 입을 다무셨던 거겠죠. 그런데 시아버진 저한테 이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며느라, 내 아들 일도 내가 대신 사과하마. 그놈이 널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울 줄은 정말 몰랐어. 내가 그렇게 키우질 않았는데 왜 그렇게 된 건지 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마누란 또라이고 첫째 아들은 엄마 때문에 이혼해서 부모와 절연까지 해버리고 둘째 아들은 바람 피우다 죽었으니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겠니. 그런데 난 이미 늙어서 새로 시작할 수도 없지만 넌 그래도 아직 젊지 않니. 그러니 이런 집안에 더 이상 발들이지 말고 너라도 애들이랑 새 출발하거라. 시아버진 그렇게 말씀하시곤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 뒷모습이 어찌나 안쓰러워 보이던지 저에게 내색은 안 하셨지만 아들이 죽어서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래도 시아버진 경우가 있으신 분이라 저에게 사과까지 하러 그 먼 길을 올라오신 걸 보니 마음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 후 저는 시아버지의 말대로 돈을 달라는 시모의 연락을 무시하고 아이들과 편안하게 살아갔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텐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사실은 절대 말하지 않았답니다. 굳이 애들한테까지 상처를 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애들은 한동안 아빠가 없어서 너무 슬퍼했지만 나름 씩씩하게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대견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죽은 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시모가 저희 집 거실에 떡하니 앉아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몰랐던 애들이 문을 열어준 거였어요. 시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을 하더군요. 며느라, 내가 아들을 둘이나 잃었는데 며느리까지 둘 다 잃어야 되겠니? 내가 그동안 너한테 심하게 얘기한 거 사과하마. 그러니 제발 날 받아주면 안 되겠니? 애들 앞에서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말고 밖으로 나가요. 얼른 나가시라고요. 얘야, 한 번만 날 좀 받아오. 너 그렇게 매정한 애 아니잖니? 시모는 계속해서 절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애들이 볼까봐 하는 수 없이 시모를 끌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제 남남인데 왜 찾아오신 거냐고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날 모시고 살아달란 얘긴 하지 않으마. 대신 그 사망보험금 받은 것만 조금 나눠주면 안 되겠니? 안 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손주들한테 가는 돈까지 욕심내고 싶으세요? 나라고 욕심내고 싶어서 욕심내겠니? 사실 얼마 전에 네 시아버지랑 이혼했단다. 나 같은 여자랑은 살 수 없다면서 도장까지 찍고 나가버렸어. 큰아들은 전화번호도 바꿔서 연락도 안 되고 남편한텐 이혼까지 당했는데 내가 기댈 수 있는 게 너밖에 더 있겠니? 그래도 내가 네 애들 할머니잖니. 내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애들도 돌봐주마. 그러니까 나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노망 나셨어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아들한테까지 버림받은 사람이 왜 남의 자식한테까지 와서 돈을 달라고 하시냐고요?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죠. 그렇게 돈이 필요하시면 그 상간녀 가족한테 찾아가서 오피스의 보증금이나 돌려받으시라니까요. 아들이 쓸데없이 다른 여자한테 돈 퍼주고 다녔는데 왜 피해를 입은 저한테 돈을 달라고 난리세요? 여태까지 잘난 아들 타령하면서 저 무시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돈 떨어지니까 제가 아쉬우세요? 왜요? 아예 이혼한 형님한테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해보시지 그래요? 그 뻔뻔한 낯짝을 보니까 그 정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마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애한테 어떻게 찾아가니? 내가 싫다고 이혼까지 한 애인데. 그러니까 네가 나 좀 도와주라. 넌 큰애와는 달리 마음씨가 따뜻하잖니. 끝까지 비교질이네요.
형님같이 마음씨 따뜻하고 착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그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9년이나 유지했죠. 그리고 저도 당신 싫어요. 남편 때문에 참고 산 거지 아주 지긋지긋하고 싫다고요. 그런데 그 믿고 살던 남편마저 절 속이고 상간녀랑 여행 갔다가 죽어버렸는데 제가 당신을 왜 도와줘야 돼요? 그러게 진작에 며느리들 괴롭히지 말고 아들 간수나 잘하지 그러셨어요. 며느라,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되겠니? 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당장 돌아가세요. 저는 시모를 억지로 집 멀리까지 쫓아버렸습니다. 그동안 아이들과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집까지 찾아와 똥물을 튀기니 정말 열받아서 미칠 것 같더군요. 그래도 시아버지와 이혼했다는 소식은 통쾌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나쁘게 살았으니 그 정도 벌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게 애들이 아직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였어요. 혹시라도 다음에 또 할머니가 찾아오면 저한테 꼭 말해달라고 당부했죠. 그래도 불안해서 전 애들을 데리고 시모가 다시는 찾아낼 수 없도록 아예 이사를 가버렸어요. 다행히 주소를 몰라서 그런지 시모가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었답니다. 벌써 시간이 흘러 남편이 죽은 지 1년이나 되었네요. 남들은 남편의 기일에 납골당도 찾고 그간의 추억도 회상하면서 슬퍼할 텐데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더군요. 남편이 죽어서 슬펐던 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기 전까지가 끝이었어요. 만약에 그때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저는 남편이 절 속이는 줄도 모르고 그 인간들의 계략에 넘어가 트집 잡혀 이혼했을지도 모르는 일이겠죠. 여러분, 제가 남편의 장례식장에도 가지 않은 게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바람을 피우다가 죽은 남편이어도 그동안 같이 산 정을 봐서 장례식장에서 자리를 지키는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수없이 고민해봐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와 아이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짓거리를 서슴없이 한 그 인간에겐 일말의 동정도 필요 없으니까요. 뒤에서 남편을 조종하던 그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싶지만 이미 세상을 떠나 없으니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 중에 인과응보라는 말 다들 아시죠? 그 두 남녀의 최후는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가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날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애들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혼자서 애들을 키우려면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힘내보려고요. 애들이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저의 이 기구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